정신질환 실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라는 보고서가 있고, 아마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이거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그 성인 대상으로 정신장애 유병률을 비교를 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 2016년에서 65세 이하에서 얼마나 정신질환이 나오는지 유병률을 보여줬는데, 뭐 알코올은 13.4%, 알코올 사용 장애 이걸 봐주시면 되고, 니코틴도 6.5%, 조현병은 0.5% 정도가 되고, 기분 장애는 5.4%, 뭐 이런 식으로 불안 장애는 9%, 모든 장애를 다 합하면 뭐 26% 정도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성격장애는 지금 여기에 문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회인과학적 분포에 따라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와 있고요. 또 뭐 자살 사고 같은 경우 게임 중독 이런 것도 이분들이 조사를 해주셨고, 자살 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검색이 안 돼서 검색되네. 검색이 자살 사고 같은 것도 여기 찾아보시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한 15%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한 퍼센트를 한번 봅시다. 380이었죠. 자살 관련 행동은 뭐 남성, 여성 전체가 있으면 평생 동안 남성의 14%가 자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3%가 계획을 하는 거고, 2%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는 거고, 여성은 16%가 생각을 하고, 3%가 계획을 하고, 2.5%가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건 평생 동안이고, 최근 1년 동안, 최근 1개월 동안 어떻게 이분들 이렇게 자살 생각 혹은 계획, 그리고 시도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 끝내 다 하지 못한 오늘 여러분들 찍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다는 아니지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GPD라고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알아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근접한 발달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애기가 그냥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있는 담의 높이가 A예요.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B의 담의 높이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딱 수준은 여기까지죠. 딱 여기 점의 느낌으로. 근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잠재적으로 얘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 간의 요 영역 범위를 잠재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가 되는 거죠. 혹은 수준 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그러니까 뭔가 아직 발달을 한 건 아닌데 근처에 그 발달이 있는 그런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 GPD라고 하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은 무엇이냐라고 해봤을 때는 뭐뭐뭐한 발달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발달 영역이니 끝에 발달 영역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영어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 발달 수준 같은 경우는 딱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근접 발달 영역은 영역인데 수준은 딱 수준이죠. 이해되세요? 영역은 약간 면적이나 거리의 개념이라면 수준은 점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시다. 이건 고쳐야겠네. 수준이 되는 거고,
이미 성숙된 발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잠재적 발달 수준은 좀 더 지식이 풍부한 교사나 부모나 또래, 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됩니다. 이거 영역 아니고 수준으로 고칠게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근접 발달 영역은 B-A라는 이 거리나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X축이 과제의 난이도예요. Y축이 과제의 난이도고 X축이 학생의 능력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근접 발달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그냥 한번 그려보면 학생의 수준이 매우 낮아요. 학생의 수준이 매우 낮은데 과제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 이 부분은 근접 발달 영역일까요? 그리고 또 학생의 능력 수준은 매우 높아요. 얘는 막 수학에서 미분, 적분, 뭐 벡터 다 할 줄 아는 학생인데 더하기 빼기를 시켜요. 그럼 여기가 근접 발달 영역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데가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약간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근접 발달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어떤 그 실제적 발달 수준에 있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잠재적 수준,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에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원래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다가 분수 더하기를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얘의 실제적 발달 수준은 또 분수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럼 분수 더하기를 할 줄 알면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분수 더하기 다음에 뭐하지? 분수 곱하기를 원래는 할 줄 몰랐는데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알게 되면 분수를 곱하기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GPD는 절대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사고 지식을 달성함에 따라서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현재 발달 수준, 잠재 발달 수준 이렇게 선들이 있고 그 사이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 그리고 이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뭐 발판, 비계라고 뭐 용어가 얘기가 되는데요. 스캐폴딩은 그냥 주변에서 누군가가 주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혼자서는 완수할 수 없는 과제를 완수하게 해주는 도움이 스캐폴딩이 되게 됩니다.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간단히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회성 발달도 뭐 알려드릴 내용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기는 힘들죠. 다 하기는 힘들어서 뭐 성격이나 사회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한번 알아볼 텐데 물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발달을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사고하고 추론하고 이런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성격이나 사회성의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구 봤어요?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들어봤죠? 그런데 이 성격의 발달에 있어서는 그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발달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분의 이론은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거 글을 보면 알 수 있죠. 심리사회적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뭔가 변하는데 사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피아제와 비고츠키 둘 중에 누구에 더 가까운 걸까요? 네. 뭐라고 답을 했지 모르겠지만 뭐 맞겠죠. 자, 심리사회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발달을 사회 환경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그 이론적 틀을 갖고 계셨냐면요. 이 아기가 살아가면서 이 아기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단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계가 총 8개의 단계가 존재를 하는데 에릭슨 8에서 에릭슨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전부 총 8단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때 이게 단계를 넘어가면서 성취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취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게 잘 성취가 되면 긍정적인 성격의 발달을 하고 만약에 성취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들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좋은 성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발달은 뭔가 어떤 특정 단계를 통과하는 경로가 이 사람은 발달이 되는 거죠. 피아제가 말한 인지 발달과는 또 다르죠. 이 뒤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가 잘 해결이 돼야지 뒤에 단계도 더 잘 해결이 되기 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전 단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단계 성취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릭슨이 얘기를 한 성격의 발달 이론을 그냥 이해를 할 때 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오라는 게임이죠. 마리오가 이게 애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애기뿐만이 아니라 성인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 에릭슨은. 이 마리오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위기나 중요한 이슈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달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요런 살아가면서 어떤 해결해야 하는 위기나 중요한 이슈가 생성이 있는 시기가 있어요. 있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달적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오가 요런 그 낭떠러지가 있으면 뭔가 이거 잘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변의 얘는 이분은 사회를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잘 지지를 해주면 위기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해결을 하고 좋은 성격이 발달이 된다. 적응적인 성격이 발달이 되고 그럼 또 이렇게 뛰어가겠죠.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뛰어가다가 또 발달적 위기를 만나고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하고 혹은 뭐 실패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성격이 발달하고 요거를 8단계로 구분을 한 거죠. 즉 낭떠러지를 8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단계에서 그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생의 후기에도 계속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이 에릭슨이 주장을 한 이론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위기나 이슈는 모든 사람들이 생득적으로 타고난 기본 욕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마주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에릭슨은 사회를 되게 중시했어요.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입장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의 사회가 다르게 주어질 수는 있겠죠. 이 영향이 다르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문화 차이가 뭐 이런 위기를 만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를 마주하는 이 상황은 이런 발달적인 단계는 모든 그 인간에서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런 위기나 중요한 이슈는 생득적인 기본 욕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8단계가. 자, 그래서 이제 이 8단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렇겠죠. 외우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이 에릭슨은 8단계를 제시를 해줘. 여기 8에 제가 네모를 쳐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고생이 많죠. 그래서 8단계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자아가 사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가 발달하게 되는지, 어떻게 성격이 발달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생득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욕구는 성장을 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기본적인 욕구 상황에 대해서 8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적인 기본적인 뭔가 그러니까 그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사회 환경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긍정적인 자질이 발달하고 긍정적인 적응적인 성격이 되고, 사회 환경이 욕구를 좌절시키게 되면 부적응적인 성격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회 환경적 이런 경험을
자아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통합해 가는가를 통해서 성격이 발달되게 된다라고 에릭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발달 위기의 극복을 통해서 성격 사회성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낭떠러지를 직면하게 됐죠. 낭떠러지 위기를 직면하게 됐을 때 이때 사회적인 환경의 지지에 의해서 잘 2단계를 넘어가면 성격이랑 사회성이 좋게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얘가 아니라 8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에릭슨의 이론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고 8단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뭔가 뭐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호자가 밥을 해주고 뭐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신뢰감이라는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밥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요. 양육자가 어떻게 뭐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법 이런 책만 읽고 관심을 애기한테 주지 않고 이러면은 불신감이라는 성격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단계 이름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뒤에서부터. 그래서 각 단계에는 고유한 발달 과제와 위기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위기와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발달된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일련의 위기 극복 과정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릭슨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고 뭔가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욕구가 있는데 밥을 주는 그런 상태를 달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목표를 이걸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 주변의 지지로 인해서 달성을 하게 되면 좋은 성격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위기 극복 과정일 인간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질이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앞부분 신뢰감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계는 출생에서 뭐 한 18개월 정도 되는 아기 시기예요.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 받았을 때는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적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이고 이 단계가 정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커서도 기본적인 신뢰 형성이 어렵고 인생 전반에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에릭슨이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보살핌이 먹이를 주거나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 접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리 할로우의 실험인데요. 이 접촉 위안이 애착 형성,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게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핌, 뭔가 접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배고픔이나 갈증만큼 강한 1차적 욕구임을 보여주는데 요거 영상을 한번 봅시다. 코덱을 사용할 수 없네. 정말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영상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유명한 실험인데 이 애기 원숭이를 엄마가 낳고 바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잔인하긴 하지만 분리를 시킨 다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철사로 생긴 이제 어미 원숭이라고 냅두고 여기에 젖병을 꽂아놔서 먹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천으로 감싸 있는 그 폭신폭신한 또 원숭이를 놔둬요. 엄마 원숭이 모형을 놔두는데 처음에 학자들은 이 음식이 되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 애기 원숭이는 여기에 애착이 형성이 될 거다. 이 철사 원숭이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 부드러운 그 폭신폭신한 천으로 감싸있는 원숭이에 한참 매달려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밥을 먹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아주고 많이 접촉을 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뢰감 대 불신감이면 두 번째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수치심, 뭐 의심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이 시기에는 18개월에서 3년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시기인데 이때 이제 혼자 내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밥 먹기라든지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계속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시기이죠. 근데 만약에 양육자가 야, 넌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아이고, 양말 또 거꾸로 신으려고 하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이때는 나는 능력이 없구나. 혹은 난 되게 부끄럽다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수치심과 본인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 혼자 한번 해보고 옆에서 살짝살짝 도와주면서 얘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거 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의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인생에 걸쳐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성장에 있는 뒤쪽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발달 단계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때 그 자율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나는 되게 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낮은 자존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야는 낮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나는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낮은 자존감을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주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자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있는데 이 자율성에 뭔가를 더 추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율성은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하는 독립성과 자유 통제력을 가지는 상태이고, 앞서 말한 자율성은 그거죠. 내가 혼자 옷을 입을 거야. 내가 혼자 밥을 먹을 거야. 내가 혼자 화장실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자신의 통제 능력을 표출하고자 하는 간단한 행동이라면, 주도성은 여기에 좀 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면 혹은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해낼 수 있고 그 활동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질적인 면이 추가가 되는 것이 바로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3단계에 획득되어야 할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3년에서 6년, 그러니까 즉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신이 무슨 활동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뭐 주말에 놀이공원을 가는 이거는 앞서 말한 옷 입기나 뭐 화장실 가기보다는 훨씬 더 큰 질적인 면이 추가된 개념인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 시기에는 주도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을 또 이해시켜야 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말에 놀이공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없는 거를 본인이 깨닫게 되는 시기이죠. 깨달아야 하는 시기이죠.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고, 만약에 이것을 주말에 놀이공원 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양육자가 그건 안 돼,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죄책감이 생긴다라고 에릭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뭔가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내딛기가 되게 부끄러워, 죄책감, 이게 되게 잘못된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벌을 주거나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후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주도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 단계는 보시면은 이제 학교 들어가는 시기예요. 학교 뭐 조금 이르긴 하지만 6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근면성대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환경에 처음으로 노출이 되면 부모의 영향이 줄고 또래나 교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경쟁도 시작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는 시기인데 특히 이때는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숙제를 잘 해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수업 시간에 뭔가를 잘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과 근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계속된 실패를 하게 되고 좋지 않은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되면 상대적인 열등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5단계는 정체감 대 역할 혼란 시기인데 이 시기가 이제 보시면은 약간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중고등학교 정도의 시기가 되는 거죠. 12년에서 18년. 그래서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을 이제 5단계의 이름인데 이때 청소년기에는 내가 누구이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는 노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이다라고 에릭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전에도 한다, 뭐 혹은 청소년기에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자아상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성인기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체성 참 어려워요. 이 개념이 쉽지가 않은 개념인데, 우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존재를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나의 꿈은 뭔지, 내가 그리는 그런 내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그 밸류, 그 가치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그걸 알게 되면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체성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에릭슨이 아닌 제임스 마샤라고 하는 분이 정체성 발달을 4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4단계로 나눈 게 혼돈, 정체성 폐쇄,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 그러니까 정체성 혼돈, 뭐 이렇게 4단계로 나눴는데, 여러분들 뭐 이미 보시면 알 거예요. 우선 이 사람이 제임스 마샤가 나눈 틀은 뭔가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 중에 탐구를 했는지의 여부와, 열심히 뭔가 이건 어떤지, 이건 어떻지, 이건 어떻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탐구를 했는지의 여부와 어떤 일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정체성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혼돈, 폐쇄, 유해, 성취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대답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안 좋다가 약간 비과학적인 말이긴 하지만 답이 혼돈이나 폐쇄 중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봅시다. 폐쇄는 뭔가 폐쇄된 거죠. 그쵸? 뭔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잖아요. 딱 닫혀 있는 상태인데, 이 폐쇄 상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왜냐고요? 엄마가 시켰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바로 폐쇄 상태인 거죠. 선택사항들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았어요. 탐구를 하지 않고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폐쇄 상태입니다. 혼돈 상태는 열심히도 안 하고 탐구도 안 한 상태이고, 유예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일을 열심히 실천하지는 못해요. 근데 열심히 탐구하고 있는 상태가 유예 상태입니다. 성취는 뭔지 알겠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정체성, 여기 보면은 열심히 헌신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있다, 없다, 이쪽에 absent, 그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는 있다, 없다가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정체성 유예 상태가 되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진 못해요. 근데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체성 확립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 아직은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상태가 되고, 무엇에 뚜렷이 전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정체성 유예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거죠. 유예 상태가 없이 정체성의 성취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유예 상태도 되게 좋은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정체성 폐쇄 상태는 무언가에 헌신을 하고 있어요. 커미트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탐구해 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폐쇄 상태. 확립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정체성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회 흐름이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폐쇄 상태, 정체성 폐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샤가 얘기를 한 4가지의 정체성 상태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 7, 8단계는 약간 이제 간단히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6단계는 성인 초기가 되는 거죠. 정체성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성인 초기가 되는데, 이때 친밀감 대 고립감이 생기는 거죠. 친밀감 대 고립감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친밀감이라는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7단계 같은 경우는 중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사회적 연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라는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격이 생산성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침체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비단 아기를 낳는 제2세를 낳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8단계 같은 경우는 자아통합 때 절망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노년기 때 겪는 것인데요. 자신의 삶이 뭔가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되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되게 욕받고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아 통합감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격적인 특성 중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왜 내 인생은 뭐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후회만 하게 되면 이때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의의나 비판은 넘어가도록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하는 개념이 자기 개념과 자존감이라는 건데요. 자기 개념은 되게 다면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어떤 특성들, 뭐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 학업적 특성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예요. 즉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지라고 생각하는 인지적인 평가를 자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평가가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개념은 다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이 되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다면적인 건데 신체적 자기 개념, 사회적 자기 개념, 뭐 학업적 자기 개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다 따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친구는 엄청 잘 사귀어. 이렇게 하면은 학업적 자기 개념은 좀 낮지만 사회적 자기 개념이 높을 수가 있는 이렇게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는 게 자기 개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 다면적인 평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인지적인. 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평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우선은 구분을 먼저 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한번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